이게 정말 우리나라 정말 위기 중에 위기가 아닌가. 우리가 그 비상계획을 정말 세워야 된다. 이거는 단순하게 경기가 뭐 하강하는 정도가 아니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한국 경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한국 경제 경기 하강, 경기 침체를 걱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좀 더 위의 강도죠. 경제 위기까지 걱정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저는 많은 분들이 이제 네. 경기 하강 이제 걱정을 하시고 네. 그래서 뭐 하반기에 더 경제가 더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시고 KDI 같은 경우에는 도리어 이제 저점을 지났다 회복 네. 국면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또 발표도 하고 있어요. 글쎄 저는 글쎄 단기적으로 뭐 잠깐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어떤 경기 사이클은 네. 있을 수도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좀 한번 들여다보면 네. 이게 정말 우리나라 정말 위기 중에 위기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전 해요. 왜 그러냐면 제일 첫 번째 생각을 해보면 저는 우리나라의 그 인구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제가 일본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의 그 인구 고령화가 지금 한 18%가 넘어 한 19% 정도 수준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 네. 고령 인구 비중이 한 그 정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20% 가까이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인데 그 정도면 뭐 굉장히 높은 수준이냐. 그렇죠. 사실 OECD 회원국들이 보통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OECD 평균보다 낮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그 뭐가 그게 문제냐. 근데 속도? 속도. 그러니까 사실 인구 고령화를 만드는 원인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사람들이 오래 살아서. 오래 살아. 그러니까 기대 수명이 자꾸 이제 증가해서고요. 또 하나는 출산율이 낮아서. 네. 근데 이게 기대 수명이 높아지는 건 전 세계가 비슷하게 높아져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나라 출산율이 낮아도 너무 낮으니까 그러니까 전체 인구 중에 차지하는 소위 얘기하는 유소년 인구는 급격하게 떨어지는 반면 소위 얘기하는 고령 인구 비중은 급격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잘 아신 것처럼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합계 출산율이 0.78명이고 25만 명 태어났는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초유의 사태일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전 세계적인 현생 인류 중에 정말 이건 초유의 사태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0.78%는 다른 나라에서도 거의 없나요? OECD 평균이 한 1.5명이고요. 네. 보통 2.1명 정도가 돼야지만 현재 인구 수준을 계속 유지한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이제 제일 출산율이 낮고요. 두 번째로 낮은 나라가 어디냐면 이탈리아거든요. 네. 이탈리아가 몇 명 정도 되냐면 1.23명이에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 낮은 나라가 그리스인데 1.28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0.78명인데 그 2등, 3등은 낮은 나라 순을 우리보다 좀 덜 낮지만 엄청나게 낮다고 얘기하는 우리나라가 나라도 압도적인 1등이네요. 그렇죠. 꼴찌라고 얘기 될지 압도적인 1등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엄청나게 상황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큰일 났다. 그게 왜 큰일 났느냐. 뭐, 이렇게 해서 인구가 좀 줄어들고, 앞으로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인구가 좀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2020년부터 인구가 실질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줄어들었죠. 그리고 이제 2018년부터는 소위 얘기하는 생산 연령 인구. 그래서 보통 우리가 15세 이상 64세까지 좀 젊은 인구가, 청장년 인구가 계속 또 줄어들고 있어요. 이렇게 줄어드니까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생산 연령 인구가 줄어드니까 노동력이 줄어드는 거고요. 노동력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고령 인구 비중이 자꾸 늘어나니까 결국은 아무리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생산 활력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굉장히 크다. 그래도 그 문제는 점점 우리가 이제 AI도 등장하고 로봇도 등장하고 우리나라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제일 산업용 로봇을 제일 많이 쓰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많이 쓰게 되면 그래도 그러한 어떤 노동력 감소, 노동 생산성의 어떤 감소를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소비 측면이에요. 우리가 총인구가 줄어드는데 소비가 늘어날 수가 없잖아요. 뿐만 아니라 생산 연령 인구라는 사람들은 주로 생산만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소비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잖아요. 교육비도 많이 써야 되고요. 아기들도 많이 나가지고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그 보육비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또 여행도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게 되니까 소위 얘기한 유효 수요를 많이 만들어내는 계층이 바로 소위 생산 연령 인구인데 이제 그 생산 연령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반대로 고령 인구는 자꾸 늘어나면 고령 인구는 결국 뭐예요? 작년에 입던 옷 다시 새로 사입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10년 전에 옷도 계속 입고 여행도 많이 다닐 필요도 없고요. 많이 먹지도 않아요. 교육비도 필요가 없어요. 뭐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더 필요한 건 그럼 뭐냐? 결국은 뭐 의료비 정도? 보건 비용 이 정도만 좀 더 늘어나는 거지 전체적으로는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고령화가 되면 설사 우리가 뭐 AI 로봇을 많이 써가지고 생산 부문에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현 상황 이상 유지를 하고 더 확대할 수 있어도 수요 측면에서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제 활력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잠재 경제 성장률은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네. 실질적으로 1997년 우리 외환위기 겪은 이후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계속 감소했어요. 뭐 물론 거기 사이클이 좀씩 네. 있습니다만 거의 뭐 직선으로 그냥 뭐 미끄럼 타듯 떨어져요. 그래서 올해 뭐 지금 1.5%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나중에 뭐 좀 지나면 다시 뭐 2%, 3% 이렇게 올라갈까? 저는 안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한 일본 정도 수준이 되면 우리나라는 단연코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 성장 잠재력이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잠재 성장률이 한 2% 내지 한 2.5%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일본 정도 수준이라면 어느 정도 되냐면 지금보다 한 10%포인트 정도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고령 인구 비중이. 한 30% 정도 수준이 되면 한 마이너스 한 2.5 내지 3.5 정도 감소를 해요. 잠재 성장률이.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니까 잠깐 뭐 여기 우리가 링겔을 맞고 무슨 뭐 몰핀 주사를 줘가지고 잠깐 반짝하게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지금 상황이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97년도를 우리나라가 뇌졸중 걸렸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고령화 플러스 당뇨병 걸린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미 뭐 노쇠하고 지금 뭐 여러 가지 합병증이 막 우려되는 상황인데 왜 링걸 조금 맞고 뭐 모핀 주사 좀 맞아가지고 잠깐 살아난 듯해도 그게 과연 살아나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그동안 계속 경제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인구 고령화 정반대로 젊은 인구가 뭐 농촌에서 엄청나게 많이 유입이 돼가지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반대 상황이 되니까 성장 잠재력이 떨어졌다는 말씀인데 두 번째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소위 얘기하는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자원이 없으니까 해외에서 처음에는 돈을 좀 빌려오거나 이제 원조를 받아가지고 원자재 좀 사오고 기술도 좀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물건 만들어가지고 국내에서 다 쓰지 않고 해외 내다 팔고 그래가지고 이제 소위 얘기하는 달러 벌어들이고 그러니까 외화 벌어서 그거 가지고 다 쓰지 않고 다시 또 원자재 사오고 기술 사가지고 좀 더 물건 많이 만들고 그게 또 해외 수출하고 또 그 돈 벌고 그게 다시 또 원료도 사고 기술 더 도입하고 이렇게 자꾸 확대재 생산을 해왔는데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세계화한 거예요. 그렇죠. 세계화하고 중국이고. 그러니까 세계화가 확산되면서 우리나라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싸게 그야말로 그 무역 장벽이 거의 없는 상태로 수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거고 거기 중국이 등장해서 또 막 세계 경제에 편입이 되고 바로 옆에서 막 경제 성장이 막 두 자릿수 하니까 글로 또 수출도 많이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그러한 덕을 보게 되었는데 이제는 탈세계화가 되고 중국이 미국과 냉전되고 이렇게 되면서 중국에 대한 수출이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지난 5월까지 무려 15개월 연속 무역 적자를 받고 지난달 잠깐 플러스로 뭐 11억 달러인가요? 약간 뭐 플러스로 돌아섰다고 하는데 그것도 저는 착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중요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원유 가격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지난 6월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6월이 지난해에 가장 원유 가격이 높았을 때예요. 배럴당 WTI 기준으로 120달러 정도 수준이 됐는데 그게 지금 올해는 지난 6월이 이게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거의 70달러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 50% 이상이 감소했으니까 결국 뭐예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수입하는 게 뭐예요? 원유잖아요. 그러니까 원유 수입액이 줄어드니까 결국 우리가 무역이 흑자로 나타났지만 사실은 수출도 감소했고요. 수입도 계속 감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좋은 게 아니다. 계속 축소하고 있다. 예전에는 어떻게 했다고 했죠, 제가? 계속 확대하면서 우리가 경제 성장이 됐는데, 무역이 계속 확대하면서 경제 성장이 됐는데, 이제 무역이 자꾸 축소하니까 이게 어떻게 경제 성장이 계속 확대가 될 거냐, 어떻게 더 고성장으로 갈 거냐는 거죠. 그렇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인구 고령화 문제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수출 경쟁력이 계속 위축되고 있다. 이런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이제 더 이제 단기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제일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가계부채잖아요. 이 가계부채가 어쩌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뇌관이 될 수 있다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근본적으로 이미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가 고령화가 되고 또 수출 경쟁력이 떨어져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간으로 말하면 사람으로 말하면 이제 노인이 막 돼가고 있고 당뇨병이 걸려가지고 합병증이 막 나타나고 있는데 보니까 이제 빚도 많이 지고 있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 그 빚이 얼마나 많으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가계부채 얘기하면 뭐 100% 얘기하면 GDP 대비 100%다 해서 뭐 지난해에 비해서 약간 뭐 줄어들어서 뭐 지난해 기준으로 뭐 105점 몇 %인데 이제 뭐 103% 수준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소위 1분기에 약간 떨어졌다가 2분기 지난 4, 5, 6월 계속 사실은 가계부채 특히 이제 얘기하는 주택담보대출이 계속 이제 증가했잖아요. 이러면서 다시 또 슬금슬금 다시 높아져가지고 이거 계속 이 추세대로 가면 그럼 7, 8, 9도 계속 높아지고 그러면 다시 또 이 가계부채가 막 늘어날 것이다 이런 걱정인데 대충 따져서 100%라고 해요. 100%라고 하면 그게 전부냐 하는 거죠. 사실 그거 플러스해서 우리가 걱정하는 게 소위 역전세잖아요. 그래서 역전세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내가 지금 전세금 주고 입주한 그 집에서 보니까 이 전세 가격이 이제 떨어져가지고 내가 이제 전세 계약이 끝나가지고 나오려니까 그걸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빌려간 그 사람이 나한테 그걸 못 갚겠다 하는 상황이 딱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세 자금도 전부 다 가계대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계대출, 그것까지 가계부채잖아요. 그것까지 포함하면 한 150% 정도 수준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OECD 기준으로 보면 단연코 1위예요. 근데 그게 또 전부냐 하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면 우리 이제 기업 부채가 있잖아요. 기업들 부채가 이제 많다 하는데 그 중에서 대기업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뭐냐면 소위 영세 중소기업들이고 자영업 하는 분들 코로나 때도 많이 그런 분들이 또 사실 이제 어려워가지고 뭐 긴급 자금을 또 융자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분들에게 지금 돈 빌려가지고 이제 소위 이제 시한으로 다가오는 게 이제 9월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분들까지 다 포함하면 소위 자영업자들, 영세업자들에게 그분들이 또 사실 실제 소위 얘기하는 한계 기업들인데 그러한 기업들에게 빌려준 돈까지 포함하면 GDP 대비 한 200% 정도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정도 수준이면 정말 많아도 엄청나게 많은 정말 OECD 기준으로 보면 정말 아까 제가 우리 그 저출산 출산율 가지고도 그 2등하고 보면 그 격차가 엄청나게 심하다고 하는데 그 우리 그 가계부채로도 봐도 보면 그 2등이 이제 스위스인데 스위스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단연코 1등이다. 100% GDP 대비 100%가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순수한 우리 가계부채로 봐도 1등인데 거기에다 전세자금까지 포함하면 150% 되니까 뭐 단연코 1등이다. 거기 자영업자까지 포함하면 그야말로 뭐 정말 월등한 이 1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이 부채가 뭐냐는 거예요. 이 부채가 왜 문제가 되느냐. 부채는 결국 뭐예요? 미래에 쓸 수 있는 돈을 다 끌어다가 억지로 갖다니 뭐 여러 곳에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고 미래에 내가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으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 투자 뭐 이런 것들이 살아야 되고 수출이 살아야 되는데 이런 여건이 다 나빠지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에서 어떤 충격이 딱 있을 때 내부에 어떤 그러한 골마 터진 그런 어떤 버블이 계속 껴있는 상황이 돼버리면 그러면 이제 그게 터져버리면 이제 크게 그게 경제 위기가 된다는 거죠. 그게 마치 97년도에 외환위기는 그 당시에는 거기도 이제 부채 위기잖아요. 부채는 거기는 기업 부채였죠. 주로 기업들이 돈을 빌려왔는데 단기로 많이 빌려와서 직접도 조달했지만 저희 종금사라고 해가지고 이런 은행들이 요즘 마치 새마을 금고처럼 사실 은행 같지 않은 은행들이 이제 돈을 빌려다가 이걸 갖다가 단기로 빌려다가 장기로 그런 기업들한테 막 빌려줘가지고 나중에 이제 고금리 상황이 되고 강달러 상황이 되니까 그걸 롤오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갚아야 되는데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다 넘어진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지금 또 될까 저는 이제 그런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어떤 전문가분은 이제 이 기업에서 이제 지금 대기업은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영세한 기업들, 굉장히 작은 기업들이 힘들다 말씀해 주셨는데, 뭐 굉장히 안타깝긴 하지만, 그게 이제 전체 기업 규모에서 굉장히 작기 때문에, 우리가 뭐 대기업에서 그런 사태가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 개인에게는 엄청 크지만, 나라 전체에서는 그 피해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하던데, 이런 의견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한 번쯤 더 한번 곰씹어 보면, 그 이제 가계부채고 영세 기업들의 부채잖아요. 가계부채가 대부분 아까 그 뭐예요? 주택담보대출이잖아요. 이게 지금 주택경기하고 너무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예요. 주택경기가 이렇게 하락하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까 건설투자도
중요한 투자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경제에 직격탄을 날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이제 가계부채가 이제 결국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부동산 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인데 그게 이제 경기가 꺼지면서 결국은 이제 내가 제대로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파산하는 그러한 여러 이제 가계가 나타나고 그러면서 소비가 또 위축될 수밖에 없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러한 중소금융기관들이 제2금융권에 있는 그런 금융기관들이 이제 도산하게 되고 이러면서 결국은 영세업자 플러스 여러 이제 가게들이 이제 부실화되고 그러면 대기업들 그래 몇 개 살아가지고 우리나라가 견실하게 갈 수가 있나요? 가뜩이나 우리나라는 전체 기업 중에 이런 대기업 몇 개가 끌고 간다고 하는데 계속 그렇게 갈 수가 있을까요? 실제 그리고 또 고용을 책임지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은 대부분 그런 영세 기업들이에요. 중소기업들이지 대기업들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고용을 차지하는 그렇죠. 고용을 사실 책임지지 못하고 있어요. 대기업이 뭐 10에서 15 사이고. 네, 그 정도라고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 대기업이 살아있으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국이 6월에 수출의 증가를 기록한 것은 이제 원유 그런 착시 효과가 있기 때문인 것도 얘기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도 이제 저는 이제 정말 착시 현상이 이제 사라질 것이 하나가 있잖아요. 당장 아까도 잠깐 우리 WTI 기준으로 원유 가격 기준으로 보면 얘가 이제 지난해 이제 중후반으로 이렇게 가면 가격이 이제 뭐 7, 80달러 수준 배럴당 수준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한 70달러 밑으로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75달러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또 전망도 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제일 수입 품목인 원유 가격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거고 이제 앞으로 이제 7월, 8월, 9월 뭐 이렇게 계속 가면서 지난해와 이렇게 비교할 때 그 원유 수입액으로 볼 때 크게 하락하지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액이 크게 안 줄어들 거니까 그러면 수출이 늘어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과연 수출이 어디가 늘어나겠느냐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나라가 그럼 제일 수출 대상국이 중국이잖아요. 중국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반적으로 수출 수입이 다 지금 축소되고 있어요. 그 중요한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 수요도 줄어들고 투자 수요도 만만치 않고 그러니까 소비 수요가 줄어들지는 않고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위축되고 있는 상태고 투자 수요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하기도 어려운 상태고 거기다 수출 수입도 굉장히 어려운 상태고 그것이 사실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그런 무역 전쟁까지 이제 맞물려 가지고 제대로 중국이 수출도 못할 뿐만 아니라 수입도 잘 못해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겠느냐. 특히 중국이 우리나라부터 수입하는 그러한 상품은 대부분 최종재가 아니라 중간재거든요. 우리나라 최종재는 중국에 수출하는 게 뭐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전에 화장품을 예전에 하다가 못했죠. 자동차도 하다가 못하죠. 그렇다고 뭐 스마트폰을 하나요? 하는 게 없어요. 다 중간재. 거의 반도체와 같은 중간재를 수출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중국이 거의 컴퓨터도 만들고 그걸로 스마트폰도 만들고 그래서 뭐 미국이나 아니면 뭐 유럽이나 이런 데로 수출하는데 그쪽으로 수출하는 게 다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 생각하면 중간재 수입도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것이다. 그러면 미국으로 수출 많이 하면 되지. 미국으로는 수출이 사실 조금 살아있는 상태예요. 전반기 기준으로 보면 중국은 두 자릿수 크게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 수출이 미국으로는 뭐 플러스 뭐 0점 몇 %인가? 아마 1% 수준 이 정도 플러스 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이제 하반기, 적어도 내년 전반기 이렇게 계속 이제 경기가 이제 나빠지는 상황으로 계속 가버리면 그럼 국내 수요만 감소되는 거 아니라 수입도 감소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다가 계속 또 고금리를 계속 유지를 할 수밖에 없고, 막 이렇게 돼버리면 미국으로 수출이 과연 잘 될까? 아니면 그 유럽은 유럽 경기가 더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유럽도 쉽지 않을 거다. 그러면 살아있는 데가 어디냐? 동남아 지금 뭐 베트남부터 시작해서 다 경제가 지금 어려운 상태예요. 그러니까 일본 정도 좀 괜찮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참 여의치 않다고 생각하는 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엔화라든가 아니면 위안화, 그러니까 일본 엔화 아니면 중국의 위안화가 다 지금 어떻게 평가절하되었어요. 다시 말해 다 그 나라의 통화 가치가 달러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어요. 물론 우리나라도 약간 떨어졌죠.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훨씬 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중국으로 수출할 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상품 가격이 비쌀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로 수출할 때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하고 그리고 일본하고 경쟁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도 또
여의치 않다. 그러면 남은 데가 어딜까? 이렇게 생각하면 글쎄 중동 정도가 남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만 믿고 가기엔 굉장히 어렵잖아요. 중남미도 사실 좀 어렵고 아프리카도 특히 이제 아까 뭐 예치 얘기는 다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비상계획을 정말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계속 이거는 단순하게 경기가 뭐 하강하는 정도가 아니고 또 경기가 더군다나 뭐 회복되는 국면이라고 보기엔 더더군다나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지금 염두에 두고 그래서 정부가 정책을 세워야 되고 개인 투자자도 거기에 좀 대비하는 그런 어떤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